안녕하세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지은이 태수.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과 내면의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화려한 성공이나 극적인 기쁨보다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다 듣고 나면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대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대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이 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넌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난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주었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이 칭찬을 주고 싶다. 2008년 고대하던 대학에 붙었을 때 나는 방문을 젖히고 외쳤다. 할머니 나 합격이래. 공돌이 출신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대학생이라니 거대한 환대는 아니어도 진한 포옹 정도는 기대했다. 한데 웬걸.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썩마른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네.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빼짝 마른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방문을 닫고 생각했다. 별일 아닌가? 회사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나름 건실한 간판의 회사였으나 가족들은 또 한 번 꽉 짠 무말랭이처럼 물기 없이 내 합격에 응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나 하나 취업한 게 뭔 대수겠냐. 나는 더 이상 서운해하는 것도 지쳐 그냥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틀었다. 당황한 인사 담당자는 물었다. 혹시 안 기쁘세요? 기뻤다. 분명 기쁘긴 기쁜데 이젠 좀 헷갈렸다.
이게 환호할 만한 일인 건가? 맞다면 얼마나 환호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냥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니요, 정말 기쁩니다. 예. 너무 좋죠. 건조는 그렇게 전염됐다. 이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소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린 비판에는 과하게 관대하고 칭찬에는 유독 인색하다. 그래서 뭘 해도 덤덤하다. 대학이든 회사든 업무든 결혼이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쁘기보단 안도감이 더 먼저 찾아왔다. 슬픈 일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달리기 시합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주었다.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온 걸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달리기가 빨랐던 내 입장에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성공에 좀 더 자주 축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진심으로 우러나진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큰 박수를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축하라는 건 꼭 마라톤 결승 라인과 같아서 축하받지 못한 레이스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가? 아직 많이 남은 건가? 조용한 완주는 멈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숨 돌릴 자격마저 빼앗아간다.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삼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피해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의 고생에 진심으로 성대한 축하를 보내주자.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일랑 고이고이 접어 비행기로 날리고 열심히 뛰어온 나와 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주자. 고생했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폭죽이 커질수록 드는 것은 의외로 즐거움밖에 없을 테니까. 모두가 즐겁게 완주했던 그날의 운동회처럼. 살아남는다는 건 강하다는 것. 부끄럽지만 나는 아빠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했던 사람으로 술 없이는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술고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좋기로써니 수능 전날 자고 있던 아들의 방문을 열고 술 냄새 가득한 입으로 노래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 그때쯤 확신했던 것 같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빠는 일찍부터 동네 친구들을 잃었다.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오직 덕파리 아저씨 하나로 아빠의 친구들 중 대부분 부록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승을 졸업했다. 물론 그 이유조차 술 때문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아빠는 힘든 날이면 유독 더 과음을 했다. IMF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술을 더 많이 마셨다. 술은 말없이 아빠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꼴을 무려 35년이나 본 나는 솔직히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 됐다. 아빠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집안의 별 도움 없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 2명을 너끈히 키워낸 귀염까지 토했다. 나는 자식 1명 없는 지금의 삶도 버거운데 아빠는 가장이라는 무게에 걸맞은 듬직한 삶을 살아냈다. 그렇기에 35, 나는 약 25년을 돌고 돌아 다시금 알게 된 것이다.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여전히. 소년의 인생은 즐겁다. 청년의 인생은 힘겹고 아빠의 인생은 무겁다. 내 인생이 제일 힘겹다고 생각한 시절을 지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려 하는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되다.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인생을 아빠만큼 살아낼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렇다. 살아남는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었다. 이 멜랑콜리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말했다.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속마음을 심껏 숨긴 아들의 걱정에 아빠는 술 없으면 누구랑 노냐 하고 통박을 놓았다. 통화는 5분간 더 이어졌다. 옥신각신. 어느 때처럼 치고받다 급 조용해진 틈을 타 이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아빠 고마워. 인생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깔말 때 출근해 하늘이 깔말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제인가? 멈춰서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 아까우니 일단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층, 300층이라는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원, 300만원 버는 벌레.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축하해주는 팬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고 싶었다. 쨍한 스포트라인을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텅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모니터 불빛에서도 비타민 D가 나올까? 빛은 빛이지만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니 좀 부리려나?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하고 짐을 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매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간지럽겠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해 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끔찍한 침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을 피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얼마나 굉장한 인생인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웃지 않다 보면 웃지 못하게 돼. 할아버지는 웃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부재한 사람이었을지도. 명절날 손주의 세배에도 흔한 미소 하나 주지 못할 만큼 근엄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한다. 어떤 날은 코미디를 보다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괜한 역정을 부리셨다. 저딴 것도 개그라고. 할아버지는 점점 웃음기를 잃어갔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웃음이 비어진 자리에는 번번이 짜증과 화가 자리했다. 행복한 기분이 올라와야 하는 타이밍에 지어지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 할아버지는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셨다. 웃어야 했는데, 웃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웃지 못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 역시 다 말라 가뭄처럼 딱딱해진 짜증 그윽한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요즘 나에게서도 자주 본다. 웃음이라곤 냉소밖에 남지 않은 내 얼굴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라 까무룩 놀랐지만 웃음은 잘 지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숨이 어색해지는 것처럼 내 표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
억지로 올려보아도 파르르 떨리는데 그친다. 웃지 않다 보니 웃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하나 먹을 때마다 타고난 표정 하나씩을 잊는다고 한다. 웃음, 행복, 만족, 기쁨. 신기하게도 맑은 표정부터 잃게 되는 우리는 짜증으로 일관되다 결국 무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웃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웃음이 행복이 모래 위 글씨처럼 인생이란 파도에 쓸려가기 전에 습관을 만들고 몸에 배게 해야 한다. 화밖에 남지 않은 얼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는 않다. 끝까지 삶에 웃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열심히 웃어본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마주칠 때면 빙그레 미소 짓는 용기도 갖게 됐다. 분명 못났을 텐데 아이는 내 미운 웃음에도 생기발랄한 미소를 반사해준다. 알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인생은 원래 차가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렸던 즐거움이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문득 냉소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피식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너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너 덕분에 더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꺼이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젠장.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마른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낀다. 삶에 쉽게 담싸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불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이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만뜩 짜는 상황에서도 독특하네라고 결국 감탄하곤 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 보기도 한다. 또 가끔 주어진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을 어차피 똑같다고 요약하기보단 그래야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의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한다. 내 글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 라고 말한 그는 자신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예의란 거추장스러운 짐과 같은 거라 자신은 직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째서일까? 그의 솔직함은 유독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을 향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그는 유턴을 넘어 공중제비까지 돌았다. 그런 그에게 솔직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이 정도의 말이 적합할 것이다. 잔졸하다. 몹시 약하고 옹졸하다는 뜻으로 이 말이 그에게 꼭 맞았다. 실제로 마음이 숍수한 인간일수록 솔직함이라는 단어에 더 기대기 때문이다. 야, 난 솔직히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너 별로라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 솔직히. 마음이 비루한 사람들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무적의 방패 삼아 자신의 분노나 혐오, 질투 같은 감정들을 마구잡이로 배설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독히도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부글부글 마음이 끓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더 상스러운 단어를 내뱉으며 해장을 했다. 물론 솔직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지저분한 마음에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덧댄다고 냄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는 또한 거기에 있었다. 무례함은 타인을 상처내는 데 쓰이지만 솔직함은 오히려 상처를 고백할 때 쓰였다.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하냐? 라는 무례한 비난이 아니라 요즘은 솔직히 내가 정말 부럽다 라고 말하는 바른 고백이 솔직함의 참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다. 매 순간 나약했고 무례했다. 솔직함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타인을 상처내고 자신의 상처는 치사하게 숨긴다. 또한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위선자, 겁쟁이, 진짜 속마음마저 숨기는 겉보라고 격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친절함이란 오히려 너저분한 속마음쯤은 스스로 정제하고 웃을 줄 아는 단단한 태도다. 비겁해서 숨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에 웃는 것이다. 타인을 상처냄으로써 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 상처 따위는 오롯이 책임지며 웃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러운 건 부럽고 아픈 건 아프다고 세련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취업에 실패한 날, 예능을 보고 웃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 웃을 때냐? 한심하네. 염치도 없지. 이따위로 사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야. 그 뒤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재우지도 않고 혹독한 정신교육을 진행했다. 그제야 인정했다.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행복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취업에 실패하면 언제까지 불행해야 하는 걸까? 보는 눈도 있으니 한 달 정도는 웃지 말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가부좌를 풀지 말아야 하나? 혹시 조금 더 나이가 먹어 결혼에 실패한다면 어떨까? 그걸 넘어 부모님이나 아이가 아프다면 나는 나에게서 얼마간의 웃음과 행복을 거세해야 하는 걸까? 1년이면 충분할까? 그런데 이러면 내가 정말 실패해서 불행한 거 맞나? 그냥 실패하면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한 날,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그래, 이 맛에 살지 라고 말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
라고 말하며 웃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흔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한 불행은 그만큼의 행복은 아니어도 적당량의 행복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나 우린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다. 난 웃을 자격도 없어. 내 마음은 거기서 죽는다. 학창시절 나는 진심으로 혼나는 척을 잘하는 아이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짠 날이나 청소 시간에 농구를 하다 수업에 늦은 날이면 어김없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1시간, 아니 3시간은 껌뻑 죽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며 그래, 저게 반성하는 놈의 표정이지 하며 흐뭇해 하셨다. 그러나 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잘만 웃고 놀았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벌이 끝난 후의 인생까지 벌 주지 않는 아이였을 뿐이다. 어느새 누군가 대신 벌을 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작은 잘못조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됐다. 그러나 나는 잘 혼나는 법은 배웠어도 제대로 벌 주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옛날 선생님들처럼 잘못을 했음에도 웃고 있진 않은지 행복해하며 떠들지 않는지 야물딱지게 감시를 했다. 심지어 퇴근하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나는 내가 24시간 동안 불행하길 바랐다. 그러나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깊이 우울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조금 더 망가진 내 마음밖에 없었다. 요즘은 기록적인 실패를 해도 그냥 내가 웃겨둔다. 불행의 적정 기간 따위 두지 않고 행복이 새 나올 틈도 기꺼이 메우지 않는다. 이따금 내가 이럴 때야 나는 불효령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라고. 실패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웃지도 말라고? 나는 그저 다음 인생을 살 준비가 됐을 뿐이다. 실패는 슬프지만 오늘로 끝낼 것이다. 그게 내가 웃음으로 불행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이제 웃으며 다음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웃으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똑똑한 우울증보단 행복한 바보로 살래. 넌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산 거야. 얼큰하게 취한 날 S는 말했다. 갑자기 웬 누룽지 깁하는 소리인고 하니 사연이란 이랬다. S는 변호사 사무실 개업과 동시에 정말 별의별 놈을 다 만나고 다녔다고 한다. 되는 사건 안 되는 사건을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S는 질 나쁜 사건을 참 많이도 만났다고. 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건 정작 S가 아닌 동료 K의 사연이었다. K는 전형적인 귀족 집안의 자제였다. 교양과 전통이 넘치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인간 군상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적었다. 그런 K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집안의 경사이자 K의 악재였다. 새벽까지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에서 배워본 적 없는 인간의 진짜 찌질함과 악독함의 K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다. 그러다 그 일이 터졌다. 새벽 1시였다. 지잉하고 어김없이 휴대폰이 떨렸다. 의뢰인 땡땡땡 또 그였다. 네, 변호사 K입니다. K의 말엔 잘 익은 짜증이 잔뜩 배어 있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억울한데. 주변에선 이미 제가 개쓰레기가 됐어요. 난 진짜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소송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한 달, 새벽마다 걸려오는 30분짜리 통화는 잘 배운 변호사의 뇌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당시 K가 들고 있던 사건만 총 60건이었다. 이젠 말해야 했다. 땡땡씨,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래야죠.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난 한 달 중 가장 차가웠던 K의 답변에 의뢰인은 깜짝 놀랐고 곧 부드럽게 답했다.
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 K는 진상대책 매니어를 또 하나 배웠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잠들었고 의뢰에 있는 그날 자살했다. 고소인 사망으로 사건 종결. 장례식 소식보다 빠르게 뛰어온 단어뭉치 K는 솔직히 생각했다. 다행이다. 60-1은 59. 하나 줄어든 1의 숫자에 K는 안도했다. 그리고 연이어 찾아온 강렬한 경멸감에 가슴이 너무 뛰었다. 이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니었다. 결국 K는 며칠 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연유로 S는 나에게 말을 한 것이다. 넌 진짜 세상이 뭔지 몰라. 지식은 때때로 저주가 된다.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 너무 많이 이해하다 정신병을 앓고 투자자는 돈을 극한까지 이해하여 세상이 숫자로 보인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많이 앓고 겪는 것이 꼭 더 많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다면 내 자식에게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자산, 더 많은 욕심을 물려주기에 앞서 적당한 무지를 물려주고 싶다. 인생을 딱 절반만 알아서 인간을 너무 많이 미워하지도 세상에 대한 환멸을 너무 많이 느끼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를 수 있는 적당한 안온함을 물려주고 싶다. 똑똑한 우울증보단 차라리 행복한 바보로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도. 세상에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 너 콜포비아란 말 알아? 얼마 전 농구 학원에 문의 전화를 하려는데 덜컥 겁이 났다. 잠깐만, 근데 뭐부터 물어봐야 하지? 비용, 요일, 시간,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둘 메모장에 적고 통화 버튼을 다시 누르려는데 웬걸 여전히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잠시 망설이다 결정했다. 그냥 문자로 하자. 콜포비아. 쉽게 말해 타인의 통화가 두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수 아이유 씨가 고백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증상으로 주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왜 유독 젊은 세대에게 많이 나타날까? 통화보다 문자에 익숙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 세대는 유독 작은 실패에 더 큰 수치심을 느낀다. 되와 돼 같은 맞춤법을 틀린다거나 옆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 맞히지 못할 때 우린 상상 이상의 조롱을 만나게 된다. 회사 일도 비슷하다. 뜬구름 잡는 기획은 참아줄 수 있다. 말 그대로 신입이니깐. 그런데 복사를 못하는 건 뭐랄까. 어딘가 급이 다른 한심함을 느끼게 한달까? 콜포비아, 소설포비아, 발음하는 것조차 어려운 디다스칼리아노 포비아. 해마다 별의별 포비아가 출시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남들은 잘만 하는 걸 나만 못할 때 우린 더 큰 자존감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모두가 모자란 건 해악이 되지만 나만 모자란 건 조롱이 된다. 그래서 우린 그럴듯한 포비아를 끊임없이 생산하며 말해왔다. 넌 이상하거나 멍청한 게 아니야. 아픈 거야. 물론 무작정 비난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낫겠지만 이건 역시 어딘가 꺼림칙하다. 내가 문제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난 병에 걸린 사람이라 그래. 아픈 걸 어떡해. 잘 살고 있던 나를 순식간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내가 아프길 원하는 것 같다. 콜포비아길 바라고, 번아웃이 오길 바라고, 등교가 어려운 심약한 사람으로 지칭되길 바란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명되는 순간 내 단점은 오히려 보살핌의 이유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그 보살핌이 혹시 매 순간 조롱받을까 걱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히 살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정확하고 어려운 진단명이 아니라
따뜻한 무관심이다. 통화가 불편하다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콜포비아라는 감정 없는 진단명이 아니라 그래, 그런 문자로 하자 라는 다정한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 우리가 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성격이나 개성인 경우가 더 많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건 오히려 그토록 작은 것조차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다. 별것 아닌 것은 별것 아니게 둬야 한다. 늘려야 할 건 포비아가 아닌 성향이다. 우린 그렇게 많은 곳이 아프지 않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째다. 아직 한참 먹고 배우고 움직이고 익혀야 할 나이인데 무엇이든 움직이려고만 하면 이런 생각이 함께 일어난다. 근데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턱걸이 하나에 근육질이 될 수 없는 노릇이건만 오늘도 나는 철부지 소년처럼 헛된 기대를 품고 또 좌절한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더 늘어진 뱃살과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학에서는 나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간단하다. 뭘 하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은 슬픈 병이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속에서 사는 삶과 같을까? 불을 꺼야 하는 건 알겠지만 내 힘으로는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강하게 지배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이 거대한 불도 한 번에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방차를 기다리지만 소방차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커질 대로 커진 화재 앞에서 나는 부랴부랴 생수통을 붓거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타 죽는다. 그런 우리에게 심리학이 내린 처방은 이렇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야 그나마 뛴다. 풀코스 마라톤은 애초에 뛰려야 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다른 말로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네 한 바퀴, 집 앞 슈퍼 산책,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기처럼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목표들이다. 그깟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묻겠지만 우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린 만만한 놈들을 잡는 데만큼은 최적화된 놈들이다. 정말이다. 우린 시작이 어렵지 끝을 맺지 못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뭐든 시작만 하면 퍼펙트하게 끝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기에 시작만 하면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린 할 수 있는 일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완벽을 제거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모순 덩어리의 인간. 그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참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또 미루고 있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여.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비실한 목표를 데려오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자.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외쳐주겠다. 준비, 땅! 가끔은 말없는 위로가 나를 더 위로한다. 만화 파이어 펀치의 주인공 아그니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다. 팔이 잘려도 3초면 재생이 되고 총알이 머리통을 뚫어도 잠깐 정신을 잃을 뿐 문제없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를 재생 축복자라 불렀다.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사실 그는 죽고 싶었는데
물론 그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는 있었다. 하나뿐인 동생. 아그니는 동생만 보며 살았다. 아니, 버텼다. 그런 동생이 아그니의 눈앞에서 불타 죽은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옆 나라 제국 병사의 짓이었다. 그는 어쩐지 불길한 곳이라며 마을을 통째로 불태웠고 오직 아그니만이 죽을 수 없었다. 동생도 이웃도 다 죽었다. 병사는 아그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아그니는 이제 정말 죽고 싶었다. 꿈도 희망도 행복도 하나뿐인 동생도 없는 이 현실을 이제 그만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걸렸다. 살아요, 오빠. 그 후로 이어진 아그니의 삶은 지옥이었다. 먹을 게 없어진 시대였기에 서로가 서로를 죽여 입을 줄였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긴 친구는 자신을 살리려다 또 눈앞에서 죽었다. 아그니의 정신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이젠 눈앞의 광경이 삶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 되었고 그 속에서 동생의 환영이 보였다. 아그니는 동생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나한테 살라고 그런 지독한 말을 한 거야? 어떤 위로는 저주가 된다. 이 만화를 2번 읽고 든 생각이었다. 야, 그냥 살아. 너만 힘들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힘들다는 친구에게 건넨 내 무책임한 위로들이 떠올랐고 그 위로에 또 자신을 탓했을 그들의 모습에 염치 없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저주를 내렸다. 그것도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면목으로. 너무 가벼워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말이었다. 그래서 사람에겐 때때로 말없는 위로가 필요하다. 몇 마디 따끔한 말로 구성된 무정한 위로보다 너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는 깊은 끄덕임과 진심으로 내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눈 마주침이 우리에겐 훨씬 더 절실할 때가 있다. 아니, 많다. 나는 이제 내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다. 살라는 무책임한 한마디가 아니라 살아볼 만한 하루를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어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응,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것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깐.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의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